안녕하세요. 저는 가톨릭의대 서울성모병원 종양내과 부교수 김인호라고 합니다. 오늘 혈액암협회에서 저희가 이제 종양내과와 공동으로 임상시험에 관해서 환우분들 또 보호자분들 아마 궁금하신 게 많은 것 같아서 그동안 얘기를 좀 했었고, 제가 오늘이 세 번째 마지막 시간이 되겠습니다. 제가 오늘 혈액암협회에서 우리 환우분들이 많이 궁금해 하신다고 해서 좀 이야기해 주셨으면 하는 내용이, 요즘 임상시험이나 이런 것들 많이 권유 받으시고, 혹은 또 어떤 분들은 임상시험이 있는지 이렇게 알아보시는 환우분들도 계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임상시험을 언제 참여할 수 있는가, 어떤 경우에 참여할 수 있는가, 아마 궁금한 점들이 있다고 생각을 하셨는지 오늘 이거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자고 하셔가지고요. 제가 간단하게 얘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임상시험은 어떤 경우에 참여 가능한가요? 이제 이 이야기를 하려면 사실 간단하게 좀 들으셨으면 하는 내용이, 임상시험이 어떤 것인가 한번 아셔야 될 필요가 있는데, 이제 그거는 아마 여기 고정 댓글에 남겨주실 수도 있는데, 저희 1부와 2부가 있으니까 그거를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저는 거기에 더해서 임상시험이 어떠한 식으로 그동안 발전했는지를 한번 환자분들, 환우분들, 관심 있으신 분들이 들으시면, 최근에 이러한 이유로 임상시험이 이러한 경우에 참여를 할 수 있는 거구나 라는 거를 아마 좀 도움이 되실 것 같아서, 저는 임상시험이 일단은 옛날부터 어떻게 좀 발전해 왔는지 간단하게 조금 얘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아주 편한 내용이니까 편하게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임상시험의 정의는 미국에서 정의한 것도 있고, 뭐 각 나라별로 정의한 것도 있고 하겠지만 거의 내용은 동일합니다. 근데 이제 우리나라의 임상시험의 정의를 한번 살펴보면, 여기 보면 이 임상시험용 의약품의 안전성과 유효성을 증명할 목적으로 해당 약물의 약동, 약력, 약리, 임상 효과를 확인하고 이상 반응을 조사하기 위해서 사람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시험 또는 연구를 말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임상시험이라는 게 꼭 뭐 약만에 관한 건 아닌 건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무슨 어떤 검사법에 대한 임상시험도 있을 수가 있고요. 뭐 아니면 어떤 식으로 환자분들을 모니터링하는 것이 가장 나은가, 꼭 약이 아니라 하더라도 그런 임상시험도 있을 수가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사실은 오늘 뭐 혈액암협회에서 하는 이야기도 해서 암 환자에게서 주로 이루어지는 임상시험이다라고 하면 보통은 아마 항암제와 관련된 얘기가 가장 임상시험이 많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얘기하려고 하고요. 기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임상시험이다. 그러니까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은 윤리적이냐 아니냐가 이제 아무래도 가장 중요하게 되겠습니다. 인류 최초의 임상연구다라고 얘기할 만한 것들이 이제 기록상으로 쭉 살펴보면요, 아마도 이걸 것 같아요. 이제 닥터 제임스라고 영국의 해군 군의관이었습니다. 옛날에 뭐 괴혈병 이런 거 되게 많았다 이런 얘기 알고 계시잖아요. 이 괴혈병이 너무 선원들한테 많이 발생을 하니까 이거를 어떻게 하면 고칠 수 있을까에 대해서 이제 닥터 제임스라는 사람이 고민을 많이 했고, 그래서 통제된 임상 연구의 최초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는데, 이 통제라는 것이 이제 우리가 임상 시험이라 하면은 어떠한 조건을 엄격하게 맞춰서 그거에 대해서 이 약이나 어떠한 것들이 효과가 있는지를 보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통제된이란 표현을 쓰는데요. 12명의 괴혈병 선원을 갖다가 2명씩 이렇게 짝을 이분이 지었다 그래요. 그래서 6그룹으로 나누고, 여기 보시는 것처럼 어떤 한 그룹에는 뭐 사과즙, 어떤 그룹에는 뭐 바닷물, 어떤 그룹에는 뭐 레몬, 뭐 오렌지, 이런 것들을 이제 딱딱딱 나눠서 주면서 어떤 것이 가장 효과가 있는가를 확인한 그런 첫 번째의 임상 연구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또 여기서 이제 임상 연구에서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 하나 나와요. 위약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어떤 약이 효과가 있는지를 보려면 그 약을
먹지 않은 사람 혹은 그 약을 투여받지 않은 사람보다 효과가 좋아야 되잖아요. 근데 만약에 이 투여받지 않는 사람들이 투여를 받지 않는다는 걸 우리가 만약에 알고 있다라고 한다 그러면 정확한 비교가 좀 어려울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위약이라는 거를 만들어서 실제 약과 효과가 비교를 하는 거죠. 이제 그럼으로 인해서 우리가 뭔가 실제로 우리가 테스트하려고 하는 그런 약물이나 어떤 약제가 효과가 있는지를 이제 보려고 하는 건 거고, 이제 예전에 뭐 닥터 오스틴이라는 사람이 류마티스 환자에게 있어서 뭐 플라시보를 함께 주면서 진짜 약의 효과를 평가하려고 했다라는 게 이제 문헌에서도 이미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얘기도 하잖아요. 뭐 플라시보 효과다라고 하는 게 이제 그 플라시보가 위약의 효과다. 뭐 이런 얘기가 될 수 있겠죠. 심리적으로 조금 내가 무슨 치료를 받기 때문에 정말 좋은 거 아닌가. 실제로는 위약을 받고 거짓 약을 받고 있음에도 뭐 그런 느낌을 받는다라는 게 이제 그런 이유로 인해서 플라시보 효과다라는 말이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중요한 것은 당연히 안전성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좋은 약, 아니면 아무리 훌륭한 뭐 기대가 되는 약이라 하더라도 환자나 임상시험 자원자들에게 만약 그것이 안전하지 않다 그러면 그것은 윤리적으로 옳은 게 아니겠죠. 예전에 대표적인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사실 이거는 임상 연구는 아니었지만 우리가 뭔가 새로운 약을 만들 때 안전해야 한다라는 거에 대한 큰 경각심을 준 그런 사건이 되는데 설파닐라마이드 사건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제 이 약이 예전에 스트랩토코칼 균이라는 게 있어요. 이 하여튼 균을 치료하기 위한 약제로 사용이 되었었는데 보통은 알약과 가루약의 형태로 판매가 되던 그런 약이었어요. 근데 뭐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으나 미국의 남부 쪽에서 이 약을 조금 물약의 형태로 좀 사용하면 더 좋겠다라는 그런 필요성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때 당시에 이걸 만들던 제약회사가 이 약을 디에틸렌 글리콜이라는 용액에 섞어서 물약으로 판매를 실제로 하기 시작을 했어요. 근데 당시에 이렇게 뭔가 이걸 물약으로 만들었을 때 환자에게 나타날 수 있는 부작용이 충분히 연구되지 않은 상태로 판매가 돼버린 거예요. 다만 이때 당시에 미국에서는 이러한 약을 뭔가 새롭게 만들 때 부작용이 있는지를 미리 연구해야 된다라는 무슨 법률이라든가 아니면 규제 같은 게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시판이 되고 나서 한 달에 100명 이상이 사망하는 아주 큰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 이후로 약제를 만들거나 뭔가 연구를 할 때 우리가 안전성이 확실히 미리 연구가 돼야 된다라는 여러 규제가 나오기 시작한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또 다른 임상시험의 개념이 이중맹검 임상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은, 자, 우리가 보통 임상시험은 이제 가장 주된 게 이제 의사와 환자잖아요. 근데 이제 의사 선생님이 환자에게 어떤 약이 들어간다는 걸 만약에 알고 있고, 어떤 약이 들어가지 않는다는 거를 만약에 알고 있다면, 뭔가 의사의 주관적인 판단이 들어갈 수가 있거든요. 그렇게 됐을 경우에 아마도 뭐 의사 선생님이 이 약은 효과가 좀 좋게 나와야 되는 연구니까 뭐 자기의 주관이 좀 개입해서 환자 치료를 좀 더 열심히 더 한다든지 뭐 이렇게 돼버리면 약에 대한 효과가 정확하게 우리가 알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것을 이제 우리가 모르게 의사 선생님도 모르게 뭐 간호사 선생님도 모르게 하는 것을 이중맹검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전에 파툴린이라는 감기약으로 효과를 확인하려고 하는 그런 파툴린이라는 약물에 대한 임상 연구가 영국에서 있었는데 당시에 의사도 그렇고 간호사분들도 그렇고 환자에게 어떤 약이 들어가는지 실제로 모르게 했던 첫 번째 이중맹검 임상시험이다라는 것이 알려져 있습니다. 또 이제 우리가 무작위 배정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요. 어떤 굉장히 유망한 약물이 있고 위약이 있다고 가정을 했을 때 내가 의사 선생님이 아니면 혹은 뭐 임상시험 관계자가 내가 이 사람을 굉장히 개인적으로 잘 아는데 이분을 조금 이 약이 왠지 유망할 것 같으니까 이 분에다가 넣자. 뭐 이런 식으로 되면 굉장히 조금 윤리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을 막기 위해서 우리는 이제 무작위 배정,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외래에서 환자분들한테 주사위를 던진다라는 표현을 하는데, 무작위 배정 과정을 거쳐서 환자를 이제 배정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여러 가지 임상시험이 발전을 해왔어요. 그동안. 여러 가지 발전을 해오면서, 뭐 여러 가지 시도들이 되면서 또 여러 가지 문제들도 같이 등장을 한 거죠. 그러면서 이제 여기 보시는 것처럼 뭐 뉘른베르크 강령이라든가 헬싱키 선언이라든가 뭔가 임상시험을 조금 더 윤리적이고 조금 더 환자가 안전하게 해 나아가야 한다라는 그런 필요성이 뭐 계속 이렇게 화두가 되어 왔었고, 몇 가지만 살펴보겠습니다. 사실 아직도 많은 환자분들이나 보호자분들께서 임상시험이다, 뭐 아니면 저 같은 경우 임상시험을 한번 환자분들한테 권유를 하면 부정적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이제 그게 사람을 가지고 실험을 하는 거 아니냐라는 그런 인식 때문이 있거든요. 아마 그거가 이런 사건 때문에 심해졌을 거예요. 예전에 우리가 그 나치, 그 2차 세계대전 할 때 독일의 나치에서 포로와 이런 뭐 수용소의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대상으로 정말 해서는 안 되는 반인륜적인 정말 인간 대상 실험이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뭐 고도압력 실험이라든가 뭐 독성 실험이라든가 뭐 쌍둥이한테 뭐 다른 거를 막 하면서 쌍둥이 실험도 하기도 하고, 이런 정말 너무나도 윤리적으로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임상 실험들이 정말 많이 됐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아마 사람을 대상으로 실험하는 거다라는 인식이 아마 이때 생기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제 나중에 이게 문제가 결국엔 된 거죠. 그래서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뉘른베르크 군사재판이라는 거에서 이거에 대해서 이제 처벌을 하기로 하면서 판결문 말미에 뉘른베르크 강령이라고 해서 우리가 뭔가 사람을 대상으로 임상시험을 할 때에는 뭔가 도덕적, 윤리적, 법적 개념의 기본 원칙이 있어야 되겠다라는 거를 처음으로 제안을 하게 됩니다. 이 강령들을 살펴보면 이렇게 됩니다. 이 왼쪽은 원문이고 오른쪽이 이걸 한글로 좀 푼 건데, 일단 임상시험의 대상이 되는 사람이 자발적으로 동의를 해야 한다. 누가 막 강요하고 막 이래서는 절대 안 된다. 그리고 다른 연구 방법 수단에 의해서 얻을 수 없는 그런 것이어야만 하며, 이런 것들로 인해서 사회적 이익을 위해서 유익한 결과를 낳을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뭐 이렇게 하고 있고, 또한 모든 불필요한 뭐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좀 피할 수 있는 우리가 방법을 강구해야 한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사망 또는 뭐 불구의 장애가 발생할 수 있다고 추측할 만한 있는 경우에는 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아무리 실험적이고 아무리 정말 유망할 수 있는 걸 하더라도 당장의 방법이 정말 대상자가 뭐 사망하거나 정말 영구 장애가 남을 수 있는 그런 거라면 하면 안 된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또 이제 위험의 정도나 그로 인해서 해결되는 문제의 인도주의성의 뭐 정도를 서로 잘 비교를 해야 한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 또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냥 간단히 한두 개만 더 살펴보면, 언제든 환자, 그러니까 임상시험 대상자, 참여하는 사람은 자기의 의지로 설령 임상연구에 들어갔다 하더라도, 참여를 했다 하더라도 언제든 중단할 수 있어야 한다. 뭐 이러한 것들을 이제 처음으로 강령으로 이렇게 보고를 했습니다. 다음 사건도 되게 유명한 사건이에요. 이제 살리도마이드 사건이라고, 이것도 굉장히 유명한 사건인데, 이 살리도마이드라는 약이 원래는 약간 수면제용으로 만든 약인데, 유럽에서 임산부들이 이거를 입덧을 완화하는 데 효과가 있다고 알려지면서 이게 유럽의 임산부들이 이걸 굉장히 많이 사용을 했다고 해요. 워낙에 입덧이 심하고 힘들잖아요. 더더군다나 유럽에서는 뭐 의사의 처방전 없이 살 수 있는 그런 약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제약회사는 미국으로 이제 이거를 뻗어나가고 싶은 거예요. 미국에서 이제 팔고 싶은 거죠. 그래서 이제 이거를 갖다가 이제 미국의 FDA에 승인 신청을 요청을 합니다. 근데 이 회사들은 그렇게 생각을 했다고 해요. 이미 유럽에서 굉장히 잘 팔리고 있는 약이니까 당연히 미국에서도 우리 약 승인해 주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때 당시에 아마 신입의학 검열관이었대요. 아마 신입이라고 해서 아마 의지가 되게 넘쳤나 봅니다. 근데 정말 대단한 일을 한 사람인데, 이분이 그
유럽 회사들이 FDA에 낸 서류들을 한번 살펴보니까 뭔가 이전에 안전성에 대한 검증도 제대로 되어 있지가 않고 굉장히 뭐가 자료가 미비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허가를 해주질 않았습니다. 신입임에도 불구하고. 그랬더니 제약회사나 유럽에서 굉장히 다각도로 로비를 했다고 해요. 압력도 가하고. 하지만 그에 굴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거는 도저히 이거는 우리가 안전하다고 장담할 수 없기 때문에 미국에선 승인할 수 없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뒤에 유럽에서 굉장히 안타깝지만 기형아가 많이 나왔다 그래요. 근데 이제 그 기형아가 나올 때 원인이 뭐냐 봤더니 그 산모들이 이제 입덧 예방약으로 먹었던 살리도마이드 때문이다라는 게 이제 밝혀지면서 미국에서는 정말 큰 재앙을 미국에서 막은 굉장히 훌륭한 분으로 잘 기억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것들이 이제 또 저희에게 주는 교훈이 이것도 사실 임상시험이 뭐 유럽에서는 조금 뭐 진행이 됐다고는 하는데 제대로 안 됐다는 건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뭔가 이런 새로운 약제들에 대한 안전성 이런 것들이 확실히 입증이 돼야 된다. 혹은 확인하려고 하는 제도가 필요하다. 혹은 확인하려고 하는 연구가 필요하다라는 필요가 느껴졌고 또한 이런 것들에 대해서 뭔가 투여하기 전에 환자나 자발자들에게 대한 동의가 있어야 된다라는 것들이 이제 개정이 되고 또 이제 방금 얘기 드린 것처럼 효능과 안전성을 검증하는 뭐 의약품 제조 판매 허가제도 이런 것들이 이러한 일로서 정립이 됐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다음이 이제 또 헬싱키 선언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뭐냐 하면 아까 뉘른베르크 강령이라고 이제 법원에서 군사재판을 하면서 이렇게 이런 것들은 앞으로 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법으로 뭔가 정했다고 얘기를 드렸잖아요. 근데 이제 이거는 거기에 더해서 의사분들이 우리가 임상시험을 할 때는 뭔가 기준이 있어야 되겠다라고 해서 여러 가지 기본 원칙을 제안한 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뉘른베르크 강령에 추가로 2가지 정도가 추가가 됐는데 우리가 아무리 훌륭한 약이고 뭐 유망한 약이라 하더라도 대상자, 임상시험에 참여하는 대상자의 이익은 사회의 이익보다 우선하다 이거죠. 참여했는데 아무리 사회에 이익을 줄 것 같다 그래도 그 한 명이 희생돼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또한 임상연구의 모든 대상자는 또한 알려진 최상의 치료를 함께 받아야 한다라는 게 이제 추가가 된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헬싱키 선언이 있었고요. 이후에 또 하나 유명한 사건이 하나 있어요. 이제 매독에 관한 연구인데 그 미국 보건성에서 매독이 만약에 아무런 치료를 받지 않았을 때 어떻게 인간에게서 영향을 미치는가, 사람이 어떻게 변하는가를 이제 연구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이게 굉장히 문제가 됐던 것이 당시에 아프리카에 이제 미국 흑인을 대상으로 했다라는 건 거죠. 그러니까 아마 예상할 수 있지 않습니까? 아무런 설명도 하지 않고 그냥 했다라는 거예요. 그냥 동의서도 없이 그냥 환자들을 갖다가 이렇게 모집을 해가지고 더군다나 우리가 환자에게 사는 검사가 있는데 이거를 무료 치료라고 설명을 하면서까지 연구를 진행했다. 특히나 이 연구를 하던 과정에 있잖아요. 쭉 되고 있는 과정에 이 페니실린이라는 약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뭔가 새로운 약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안 하고 그걸 환자한테 주입하지 않고 그냥 계속 그냥 연구를 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환자들은 아무런 치료를 받지 못했다라는 게 됩니다. 특히나 사회적으로 취약하고 그런 환자들을 대상으로 특별한 치료가 있음에도 그걸 하지 않았던 건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거를 갖다가 성병조사 업무를 하고 있던 피터 벅스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분이 이거를 보고는 그냥 언론에 제보를 해버린 거예요. 언론에 제보를 하고 미국에서 이것 때문에 아주 굉장히 큰 난리가 났다고 합니다. 어떻게 미국에서 이럴 수가 있느냐. 굉장히 너무 보기만 해도 굉장히 비윤리적이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뭐 임상 연구도 있었다라는 걸 얘기 드리고, 자, 이러한 과정,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뭔가 사회적으로 굉장히 좀 뭔가 취약한 환자들, 그런 환자들에게 있어서 할 때는 굉장히 조심하게 해야 되고 동의서를 꼭 받아야 되고 대상자를 뭐 기만하거나 이래서는 안 되고 대상자에게 아주 충분한 정보를 제공을 해야 된다라는 거가
공감대가 이제 됐습니다. 이제 그런 것들로 인해서 뭐 여러 가지 또 뭐 벨몬트 보고서 이런 것들도 이제 발간이 되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벨몬트 보고서는 6개의 기본 윤리 원칙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뭐 인간 존중, 선행, 정의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원칙이 필요하다라는 거를 제안을 하였습니다. 또 하나 사건을 말씀을 드리면 이것도 굉장히 유명한 사건인데 18세 소년 미국에 제시 겔싱어라는 소년이 있는데 이분이 굉장히 좀 희귀한 유전 질환을 앓고 있었다고 해요. 근데 이제 아데노바이러스라는 걸 이용한 유전자 치료에 이제 임상 연구에 지원을 했는데 곧 사망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이 임상 연구가 또 뭐냐면 일부 검사가 이 환자가 비정상이었다고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연구에 참여시켰고 그 전에 다른 2명이 이미 한 사람이 있는데 그 대상자들도 매우 심각한 부작용이 있었는데 이거를 따로 보고하지도 않고 뭐 이런 것들에 큰 문제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또한 마찬가지로 임상시험 참여자들의 이제 안전성을 총괄할 기구로 OHRP라는 게 또 신설되는 그런 계기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뭐 여러 가지 가이드라인이 있어요. 이거는 사실 우리 뭐 환자분들이나 환우분들이 볼 건 아니지만은 여러 임상 연구를 하는 사람들이 우리가 준수해야 하는 그런 가이드라인이 있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면 될 것 같고요. 우리나라에서도 이와 관련된 법령도 있고요. 또한 최근에 다른 새로운 법률도 이제 제정이 됐습니다. 이런 것들이 있다라는 걸 이제 얘기를 드리고 이런 것들이 이제 방금 얘기 드렸던 임상시험에 있어서의 뭔가 윤리성과 관련된 여러 가지 계기가 됐던 사건들이 이런 것이다 라는 걸 얘기를 드리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면 제가 그동안 왜 이런 얘기를 계속 했느냐. 오늘의 제목은 임상시험은 어떤 경우에 참여 가능한가요? 인데 많은 분들이 걱정하시는 것이 임상시험이 과연 윤리적인가? 혹은 나에게 큰 해가 될 만한 일을 의사 선생님들이 나를 대상으로 실험하는 것이 아닌가 그런 걱정을 가장 많이 하는 게 사실입니다. 근데 이제 현재의 임상시험이라는 거는요, 방금 수많은 사건들을 통해서 여러 가지 기관들이 협의를 했고 우리가 임상시험에 참여하시는 환자분들이 윤리적으로 문제가 있을 위험을 현재 최소화시키는 방식으로 임상시험이 디자인되고 임상시험이 진행되고 있다. 이제 이 얘기를 제가 먼저 드리고 싶어서 이러한 것들을 얘기를 드렸고요. 자,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자, 많은 비용을 내고 아직까지 검증되지 않은 막 그런 거를 갖다 선전하고 광고하는 경우 이런 거는 과연 맞을까요? 혹은 우리가 부정확한 의료 정보를 막 뭐 유튜브 같은 거 요즘 많잖아요. 그런 거를 막 전달하면서 환자분들한테 뭔가 유인 같은 걸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 것은 틀린 거죠. 그런 것은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건데 예를 들어서 검증이 됐는데 국내에서도 이미 승인이 됐는데 아직까지 급여가 되지 않아서 뭐 비용을 많이 내고 해야 되는 그런 치료라든가 혹은 방금 얘기 드린 것처럼 식약처의 승인을 획득하고 방금 얘기 드렸던 여러 가지 가이드라인을 준수하는 임상시험 이런 것들은 우리가 윤리적으로 틀렸다고 얘기를 할 수 없는 건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환자랑 보호자분들이 잘 생각을 하셔야 된다. 특히 이러한 것들이 제가 볼 때는 사실 좀 많이 문제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항상 경각심을 가지셔야 되고 이런 것들은 여기 검증됐지만 급여가 아직 안 되는 거잖아요. 사실 요거는 제가 오늘 혈액암협회 강의니까 혈액암협회에서 굉장히 많은 도움을 주시잖아요. 그 이제 환급 프로그램 같은 거를 많이 해주고 계신데 이런 것들에 대한 지원을 받으시면 또 좋을 것 같고 또 다시 한번 혈액암협회 요거 감사하다 얘기 드리고 이제 요런 거가 이제 방금 얘기 드렸던 우리가 이제 임상시험이 되는 건 거죠. 자, 임상시험은 해롭진 않나요? 방금 얘기했지만 가장 많이 하시고 또 가장 중요한 질문입니다. 어쨌든 간에 신약이기 때문에 환자에게 어떠한 독성이 나타날지는 알 수 없는 건 맞습니다. 하지만 초기 임상시험이라 하더라도 우리가 그거에 대한 부작용이 발생할 경우에 대한 대비가 되어 있는가 혹은 또 이미 어떤 암에서 쓰이고 있는 약인데 그 약이 다른 암에서 임상시험이 진행될 때에는
어느 정도 부작용이 또 알려진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 경우가를 한번 뭐 따져보시는 것도 도움이 될 것이고, 임상시험의 목적이 위해보다 이득을 더 기대하는가, 이런 모든 것들을 고려를 하고, 아까 얘기 드린 것처럼 현대 시대의 임상시험은 환자분들이 윤리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 그런 디자인을 저희가 짜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또한 그런 것들을 2번, 3번, 뭐 IRB라든가 여러 기관에서 그거를 갖다가 심사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얘기 드렸던 정말 무슨 돈 내고 검증되지 않은 막 그런 치료를 하고 이런 것보다는 임상시험과 같은 것들이 제가 볼 때는 훨씬 더 안전하다. 그렇게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임상시험의 종류에 대해서는 여기 보시면 아까 제가 처음에도 얘기 드렸는데, 여기 종양내과학회와 혈액암협회가 지금 3번에 걸쳐서 이제 비디오를 찍고 있는데, 여기 보면 1부가 있고 여기 보면 2부가 있습니다. 임상시험의 종류에 대해서는 여기 자세히 나와 있으니까요. 한번 여기 고정 댓글에 있으니까 한번 클릭해 보시면 임상시험에 대해서 아마 잘 아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얘기 드릴 것이, 그렇다면 임상시험을 의사 선생님 혼자 하느냐? 이게 절대로 그렇지가 않습니다. 굉장히 많은 인력이 투입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제가 계속 얘기 드리는 게, 정말 검증되지 않은 거를 막 그냥 하는 거랑 완전히 다른 건 거예요. 일단 여기 보면 임상 연구를 시행하는 의사 선생님들이 있을 수 있고, 여기 보면 담당 간호사 선생님들도 있고, 또 약사분들도 있어요. 이 약에 대해 관리를 하는 사람들. 또 임상시험이 윤리적인가 이런 것들을 판단해주는 위원회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있고, 또한 임상시험을 갖다가 의뢰하는 사람들, 이거는 뭐 제약회사가 될 수도 있고, 뭐 연구자일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도 있는데, 그런 분들이 있고, 요런 분들, 요 2가지를 다리를 엮어주는 임상시험 뭐 수탁기관 이런 것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곳에서 현재 설령 모든 계획이 임상시험이 많이 윤리적이라고 하고 승인을 받고 임상연구가 되고 있다 하더라도 과연 잘 되고 있는가를 정기적으로 모니터링을 해요. 어떤 사람이 어떤 병원에서 어떤 임상시험이 제대로 되고 있는가 항상 모니터링을 한다는 얘기죠. 임상 연구를 하는 도중에도 환자한테 해가 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한 기관도 있고, 또한 당연히 이러한 것들을 허가를 내주고 규제하는 기관이 또 우리나라에도 있고 미국도 있게 외국도 있겠죠. 그런 기관이 다 임상시험을 하고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임상시험의 종류는 아까 2 선생님의 비디오를 보시면 도움 되겠지만, 뭐 이렇게 간단하게 얘기하면 1상, 2상, 3상, 4상이 있다. 얘기 드리면 좋을 것 같고요. 최근에 여러 가지 임상시험의 새로운 트렌드들이 많이 있습니다. 바스켓 트라이얼, 엄브렐라 트라이얼 이런 것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런 것들은 오늘 자세히 얘기하는 거는 적절하진 않은 것 같아서 이 정도 있다. 새로운 임상 연구들, 새로운 트렌드가 있다 정도만 얘기를 드릴게요. 또 EAP라고 해서 이제 이미 임상시험을 하고 있는 약물인데 임상시험에 참가할 수 없는 상태의 환자에게서 이렇게 제공되는 그런 프로그램도 가끔 하는 경우가 있고요. 자, 그래서 오늘 강의의 제목으로 다시 한번 돌아가 보면, 임상시험은 어떤 경우에 참여가 가능한가요? 자, 그동안 했던 얘기들이 이 얘기를 조금 하고자 하는 백그라운드 같은 얘기였어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가지고 뭔가 어떻게 조금 과학적으로 이렇게 얘기를 좀 우리가 간호사분들이나 의사 선생님들한테 얘기를 하듯이 얘기를 드리면 조금 환자분들이 이해가 잘 안 되실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몇 가지 예를 들어서 한번 얘기를 드릴 테니까요. 한번 편하게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어떤 경우에 참여 가능한가요? 사실 원하면 누구나 참여 가능합니다. 근데 이제 누구나 참여 가능하다라는 말보다는 참여 의사를 의사 선생님한테 전달할 수 있습니다. 저 어떤 임상시험 하고 싶습니다. 어떠한 것들이 있다면 해보고 싶습니다. 누구나 얘기하실 수 있습니다. 또 어떤 경우에는 반대로 의사 선생님이 권할 때 당연히 그거를 갖다가 누구나 본인이 결정하실 수가 있다는 얘기와 마찬가지예요. 하지만 다만 몇 가지 좀 한계점이 있어요. 임상연구라는 거는 아까 얘기했잖아요. 약제의 효과뿐만 아니라 안전성 같은 걸 다 같이 확인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목적, 임상 연구를 하는 목적, 그리고 환자를 임상 연구로서 실제로
우리가 더 낮게 하려고 하는 목적, 그리고 환자의 안전성이 어떻게 되는지를 평가하는 목적, 이런 것들을 다 함께 봐야 되는 건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다 고민을 하고 우리가 고려를 하고 임상시험에 어떤 분이 참여가 가능한지를 우리가 고민을 하게 되는 거죠. 제가 예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몇 가지 예를 드릴 텐데요. 이런 것들이 있다는 걸 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유방암 4기 환자분입니다. 간전이하고 림프절전이가 있어요. 환자분이 교수님, 저 무슨 임상시험 뭐 새로운 약이 있거나 하면 임상시험에 한번 참여를 해보고 싶습니다. 아까 전에 누구나 얘기하실 수 있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이분이 2년 전에 만약에 신장 이식을 받았다면 이런 경우에는 거의 임상시험에 참여를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아까도 얘기 드렸잖아요. 어떤 약제가 효과가 어떻고 안전한지를 보려고 하는데 이식을 받았던 경우에는 뭐 예를 들어서 뭐 면역 억제제도 계속 드셔야 될 수도 있고 뭐 또 콩팥 기능도 나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분들한테 실제로 많은 사람들에게 적용할 수 있는 약의 뭐 안전성이나 이런 거를 이런 분들을 대상으로 우리가 연구하는 것이 과연 윤리적으로 타당한가? 환자분에게도 이게 윤리적으로 타당한가? 이런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아마 상당히 많은 이 임상시험을 참여를 못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자, 다음 위암 4기라고 가정을 할게요. 폐전이가 있고 뭐 림프절전이가 있다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방금처럼 뭐 환자분이 뭐 이식을 받은 적도 없고 뭐 특별하게 다른 과거력도 없어요. 그냥 뭐 살면서 뭐 그런 게 없었다. 건강했다라고 예를 들어볼게요. 한데 만약 이 환자분이 계속 위암은 피가 나거든요. 만약 빈혈이 위암으로 인해서 굉장히 심하다면 어떨까요? 이런 경우에도 참여를 못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왜냐하면 빈혈이 심할 경우에는 그것만으로도 환자가 위험할 수 있잖아요. 빈혈이 굉장히 심한 상태에서는 환자가 쓰러질 수도 있고 막 그럴 거 아닙니까? 이제 이런 상태에서 만약에 새로운 약을 투여를 했을 때 뭔가 문제가 되는 것이 약 때문인가 아니면 빈혈 때문인가 아니면 이러한 빈혈이 있는 환자에게서 이 약이 과연 더 심한 부작용을 일으킨다면 그건 환자에게 과연 윤리적으로 타당한가 이런 고민을 할 수가 있는 건 거죠. 제가 하나 예를 들어 드릴게요. 여기 보면 이분 같은 경우에는 헤모글로빈이라고 6점대거든요. 이런 분들은 임상시험 참여가 거의 어렵다고 보면 되죠. 이런 경우가 있다라고 얘기를 드리면 될 것 같고요. 자, 다른 예를 또 들어 드릴게요. 악성 12지장 신경내분비암 3기 진단을 받으셨고 특이 과거력도 없고요. 뭐 방금 전처럼 뭐 빈혈도 없고 피검사도 다 정상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 환자분 같은 경우에서 임상시험이나 이런 거를 한번 환자분이 뭐 그런 것이 없을까 뭐 서로 고민하는 적이 있었는데 만약에 이런 암은 굉장히 드문 암이에요. 호발암이 아니라는 건 거죠. 이제 그렇기 때문에 임상시험이 없는 경우도 많아요. 그러니까 뭐 모든 암에 대해서 임상시험을 하는 게 아니고 이제 암종별로 임상시험이 진행되는 경우가 많은데 물론 아까 제가 뭐 바스켓 트라이얼 뭐 여러 가지 트렌드가 있다고 얘기 드렸는데 흔하지 않은 암 같은 경우 특히 그런 경우에는 임상시험이 없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런 경우에는 임상시험이 없는데 참여를 할 수가 없겠죠. 뭐 너무나도 당연한 얘기인데. 자, 다음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폐암 4기, 간전이가 동반됐는데 환자는 뭐 특이 과거력도 없고 뭐 피검사도 깨끗하고 뭐 과거력 예전에 뭐 아까 이식받은 적도 없고 또 방금 얘기한 것처럼 임상시험이 없는 게 아니라 있다라고 얘기를 해볼게요. 그런데 만약에 임상시험을 참여를 하려고 하는 환자분이 거의 못 움직이고 식사를 잘 못하고 컨디션이 별로 안 좋다. 혹은 뭐 너무 고령이시다. 이런 경우에 과연 이러한 분들께 임상시험을 하는 게 타당할까? 고민을 해봐야 되는 문제죠. 왜냐하면 이런 경우에는 약제에 대한 부작용이 더 심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고민을 해야 되는 거고 그래서 모든 임상시험에는 너무 못 드시고 못 움직이는 분들은 뺀다. 그런 분들은 대상자가 되지 않는다는 그런 규정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도 임상에 참여하기가 어렵겠죠. 자, 다음은 방광암 4기, 뭐 과거력도 없고 컨디션도 좋아요. 뭐 혈액검사, 뭐 기타 여러 가지 검사가 다 정상이다라고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지만 환자분이 뭐 동의를 하지 않는다면 이건 당연히 임상시험에 참여를 할
수가 없는 건 거죠. 절대로 의사 선생님들, 담당 교수님이나 뭐 담당 뭐 간호사분들이나 환자분들에게 임상시험을 강요하거나 그럴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든 절대 안 되고요. 어디까지나 설명 정도는 드릴 수 있지만 환자분들이 동의를 하시면 참여를 하는 것이고 동의를 하지 않으신다면 참여하지 않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있어요. 제가 지금 마치 예를 드니까 마치 임상시험을 못하는 사람들, 환자분들만 얘기를 드린 것 같은데 이제 그게 아니라 어떤 경우에 참여가 가능한가요? 라는 말에 반대를 뒤집어 보면 어떤 경우에 참여가 좀 어려운 거를 알고 있어야 우리가 또 환자분들이 참여를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조건들이 여러 개가 있습니다. 뭐 임상시험 일단 있어야 되겠죠. 아까 얘기 드린 대로. 없는데 어떻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리고 임상시험에는 방금 얘기 드렸던 여러 가지를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 하면은 선정제외 기준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기준이 딱 존재를 해요. 그래서 이 기준에 맞아야 된다. 또한 환자의 동의가 당연히 필요하고 또한 임상시험이라는 거는 뭐 개인 의원이나 이런 데서 할 수는 없어요. 개인 병원이나 이런 데에서는. 임상시험은 아까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참여를 그 임상시험을 위해서 일을 한다고 얘기 드렸잖아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일을 하고 임상시험을 하기 위해서 또한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숙련된 의료진이 당연히 필요하고 그러려면 아무래도 좀 큰 기관인 경우가 대부분 많겠죠. 개인 의원이나 이런 데에서는 아마도 거의 할 수가 없을 겁니다. 자, 몇 가지 예를 조금만 더 들어볼까요? 폐암인데 A라는 유전자 변이가 동반된 환자에게서 시행되는 임상시험이 있다고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약제는 매우 유망한 것 같다고 보고를 해요. 뭐 담당 선생님도 이 약은 뭐 유망할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고 환자분들도 나도 참여를 한번 해보고 싶다라고 해서 그거에 대해서 유전자 검사를 했는데 안 나온다. A라는 유전자 변이가 없다. 예를 들면 이런 건데 이런 게 유전자 검사의 결과인데 안 나온다라고 하면 못 들어가는 거죠. 참여를 할 수가 없는 거죠. 이런 경우가 있을 수가 있고요. 예를 들어 뭐 이번에 위암이라고 할게요. 아까 제가 선정제외 기준이라고 있다 얘기 드렸잖아요. 자, 선정 기준에 예전에 한 번도 치료를 받지 않은 환자를 대상으로 한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무슨 약이 굉장히 요즘 뭐 좀 이렇게 유망할 것 같다는 얘기를 들어서 교수님 이 임상시험 저도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지만 만약에 환자분이 벌써 이미 몇 가지의 약을 이미 항암을 한 상태라 그러면 이 연구에는 들어올 수가 없는 거겠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우가 있다. 또 하나, 담도암이라고 얘기를 들어볼게요. 뭐 혈액 검사도 정상이고 아까 얘기 드린 것처럼 다른 검사도 다 정상이고 심지어 선정제외 기준까지 다 만족했다라고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그런데 만약 환자가 근데 임상시험을 하면은 곧 나빠질 것 같은데 그러니까 임상시험을 해서 나빠져서가 아니고 임상시험이라는 거는 우리가 참여를 하려면은 임상시험을 하겠다라고 동의서를 쓰는 순간부터 정말 짧게는 며칠, 정말 짧게는 길게는 막 한 달 정도 시간도 걸려요. 한 달 정도. 그런데 만약에 의료진이 판단할 때 이분이 3, 4주 못 기다릴 것 같은데 빨리 항암 안 하면 큰일 날 것 같은데 이런 경우에는 임상시험을 안 하는 게 맞겠죠. 아무리 모든 조건이 만족한다고 해도. 제가 예를 하나 들어드릴게요. 이게 이제 어떤 분의 이제 CT 소견인데 간에 한 3분의 2가 지금 전부 다 암이 많이 진행이 된 상태예요. 이런 경우에는 조만간 간 기능이 떨어져서 큰 문제가 생길 수 있거든요. 3, 4주 기다리면 굉장히 문제가 될 확률이 높은데 이런 경우에 과연 우리가 3, 4주를 막 기다리는 것이 맞느냐, 임상시험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임상시험이라는 거는 임상 연구의 목적, 또 환자분이 또 새로운 치료의 옵션을 가질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기도 하는 거지만 그거 자체가 목적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환자분이 잘 치료가 돼야만 돼야 되는 건 거거든요. 이제 그러려고 우리가 환자분에게 항암도 하고 하는 건데 연구를 기다리다가 만약에 환자가 나빠진다. 그거는 맞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또 아무리 모든 조건이 맞는다 하더라도 할 수가 없다. 이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리를 해보면은 마지막 슬라이드고요. 환자분들께 얘기 드리고 싶은 것은 오늘 마치 얘기를 하다 보니까 임상시험을 못하는 뭐 경우 이런 식으로 좀 얘기를 드린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
제목이 어떤 경우에 참여 가능한가이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 예를 들어 드린 건 거고요. 환자분들이 가장 걱정하시는 게 마치 이제 인간 대상 실험이 아니냐 걱정들 많이 하십니다. 그런 우려는 저희도 합니다. 임상시험이 환자분을 나쁘게 하면 어떡하지? 이제 이런 걱정 참 많이 할 때도 있긴 있는데 여튼 현재 우리나라에서 임상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나치 막 그때 인간 대상 실험이 절대 아니다. 임상시험은 연구임과 동시에 환자를 우리가 좀 더 낫게 하려고 하는 그런 목적이 있다라는 걸 얘기 드리고 싶고, 그동안의 표준 치료에 비해서 더 나은 결과를 분명히 기대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현재 사용되고 있는 약들, 현재 이미 표준 치료로 알려져 있는 것들이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다 5년, 10년 전에 임상시험을 했던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이 좋은 결과를 보였기 때문에 현재 표준 치료가 돼 있는 거잖아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하지만 방금 얘기 드린 대로 안전성, 독성, 부작용 이런 측면 분명히 고려해야 되고, 또한 임상시험은 그냥 막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기관, 그리고 의사 선생님, 또 임상시험을 보조하는 여러 선생님들이 그거를 가지고 수행할 수 있는 뭔가 그런 능력이 있어야 되고 또 기관적인 측면에서 지원도 있어야 된다. 이제 그런 것들을 마지막으로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마도 혈압암협회에서 임상시험을 어떤 경우에 참여 가능한가 뭐 이런 문의도 아마 많이 받고 하셨기 때문에 이런 주제를 가지고 얘기를 같이 한번 해보자 얘기 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이것보다 더 많이 할 얘기는 있지만은 요 정도로 얘기를 드리도록 하고, 아까도 얘기 드렸지만 만약에 임상시험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생각이 있으시다 그러면 담당 교수님과 한번 꼭 상의를 하시면 그거에 대한 대답을 충분히 받으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열심히 치료하셔가지고요.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